어머님, 이 건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며느리 한소영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제 나이 이름은 윤옥분입니다. 인천 부평역 앞에 5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20살에 시집와서 남편 손 붙잡고 상경한 뒤로 식당일 청소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일해서 겨우 마련한 건물 한 채,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대뜸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한테 명예 넘기시죠. 친정 오빠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 건물이 필요하다고요. 거절했지요. 당연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안 넘기시면 저 이혼합니다. 손녀도 다시는 못 보실 거예요. 제 아들은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혼해라. 소원 들어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정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20년 지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변호사님, 저 도장 하나 찍으러 가겠습니다. 이혼 도장이요.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날부터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이 건물 며느리 손에 넘어갈 뻔한 이 건물이 어떻게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는지, 잃은 노인의 마지막 반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을 초입이라 바람도 선선했지요. 부평역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아침 9시에 건물 1층 관리실로 출근했습니다. 남들은 은퇴해서 경로당 소파에 앉아 꾸벅 졸 시간이라지요. 저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물론 짱짱한 현역은 아니에요. 제 건물 1층 끄트머리에 작은 관리실을 만들어두고 오가는 사람 구경하며 소일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이곳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입니다. 건물주가 게으르면 세입자가 얕본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지요. 그 말을 저는 지금도 지킵니다. 관리실은 3평 남짓대입니다. 낡은 책상 하나, 접이식 의자 2개, 그리고 벽에는 남편 사진과 건물 준공식 사진이 걸려 있어요. 책상 위에는 장부와 계산기, 그리고 커피포트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장부를 펼쳐놓고 어제 오 사장님한테 온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오 사장님인데 그달 월세를 조금 늦게 내겠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어머님, 이번 달만 좀 봐주십시오.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오 사장님은 우리 건물에 15년째 계신 분입니다. 그 정도 사정은 봐드려야지요. 그렇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관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며느리 한소영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일 오전에 며느리가 관리실에 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쩐 일이니? 손녀 어린이집 시간 아니야? 며느리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와서 접이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며느리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봉투를 제 앞에 딱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서류가
여러 장 들어있더군요. 맨 위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영아, 이게 뭐야? 어머님, 저희 사업 시작하려고요. 친정 오빠랑 같이요.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를 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요. 이 건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요. 소영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건물을 넘기라고? 네, 어머님. 어머님 연세도 이제 70이시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이어받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지내시고요. 저는 며느리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소영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니? 네,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평생 일해서 마련하신 거요. 그럼 그걸 알면서 지금 나한테 넘기라는 거니?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상속세도 아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상속세를 아낀다. 그럴싸한 명분이지요. 그런데 그 명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소영아, 그건 안 된다. 이 건물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이름으로 있을 거야. 내 시아버지 유언이었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안 되시겠어요? 안 된다. 정말요? 그래. 며느리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저를 돌아보며 그러더군요. 어머님, 후회하실 겁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며느리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관리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어머님 계세요? 1층 카페 오 사장님이었습니다. 어제 월세 얘기 때문에 잠깐 들르신 거였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오 사장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접이식 의자에 앉으셨어요. 어머님, 이 건물에 저 15년째 있잖아요. 처음 들어올 때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보증금 없어서 쩔쩔맬 때 밥만 내고 들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오 사장님이 젊은 시절 아내분하고 카페를 시작하실 때 보증금이 부족했었지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였고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사장님,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 사장님 부부는 저희 가족한테 은인이에요. 오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리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오 사장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이 이렇게 알아주는데 내 며느리는, 내 아들은. 그날 오후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다녀간 일을 말해주려고요. 아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얘기 들었어요. 소영이가 그러는데요. 어머니가 좀 심하셨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한테 넘기시죠. 소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넘기시면 세금도 절약되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저도 이제 43이에요. 자식 교육도 시켜야 하고, 집도 넓혀야 하고요. 어머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생각해 볼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평역 앞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이 몇 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찬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접시, 그게 저녁 전부였어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옆에 놓인 남편 사진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웃고만 있었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는데 남편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지요. 여보, 이 건물만은 꼭 지켜. 이건 우리 두 사람 인생이야. 애들한테 절대 넘기지 마. 애들은 이 건물 가치를 몰라.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들이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자식도 자식 나름이야.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져.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러겠어. 그런데 오늘 남편 말이 다 맞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눈을 떴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이른 노인의 얼굴이었지요. 주름살이 깊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그런데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의 저는 그냥 늙은 할머니였어요.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손녀 얼굴이나 보고 살면 그걸로 됐다 싶은 그런 할머니였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이었지요.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수첩이에요. 저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 필체로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정 변호사. 남편의 20년 지기. 남편이 건물을 지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사이였지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아침 6시. 아직 전화하기엔 이르지요. 저는 7시까지 기다렸다가 정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가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판례예요. 홍판례 형수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변호사님, 저 오늘 사무실로 찾아뵙고 싶은데요. 좀 급한 일입니다. 정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러셨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몇 시에 갈까요? 오전 10시 어떠십니까?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침을 차려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못 먹은 찬밥을 데워서 김치 한 조각 얹어서요. 목이 메지 않았어요. 결심이 서니 밥이 넘어가더군요. 아침 9시 반. 저는 택시를 타고 정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부평역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간판이 낡았지만 정 변호사님은 그 자리에서 30년째 사무실을 하고 계셨지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정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커피를 내오시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자, 형수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시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관리실에 찾아온 일, 건물명의 이전을 요구한 일,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 일, 그리고 남편의 유언까지. 정 변호사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형수님은 이 건물을 지키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건물을 지키고 싶습니다.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형수님 편에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움직이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며느님 친정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부동산 쪽 일한다고 들었어요. 정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형수님, 제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있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며느님 친정 오빠 이름 몇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좋은 소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어떤 소문인데요? 자세한 건 제가 사람 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형수님은 절대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가슴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러서 현관문을 열어주니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더군요. 며느리 손에는 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힌 다음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 아니에요, 어머님.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희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헛기침을 하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소영이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건물명의 이전 얘기요. 그래. 어머니, 저희 진짜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소영이 오빠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데 저희도 지분 참여하기로 했어요. 근데 담보가 필요하대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어리광 부리던 아들. 그런데 지금은 남처럼 앉아 있었어요. 아들아. 네. 너 그 사업 확실한 거니? 소영이 오빠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아들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니, 소영이 오빠예요. 믿어야지요. 그렇구나.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딱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서류를 쳐다봤어요. 지난번 봉투에 있던 그 서류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냈어요. 소영아, 그건 안 된다. 이 건물은 안 된다. 내 시아버지 유언이야.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혼합니다. 저는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그 눈빛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한다고요. 어머니가 이 건물 안 넘기시면 저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손녀 예린이도 데리고 나갈 거고요. 어머님, 다시는 예린이 못 보실 거예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저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침착했어요. 어제 정 변호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졌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네, 이혼해라. 며느리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네, 이혼하라고. 내가 소원 들어주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들었잖아. 이혼하라고 했다. 소영이 소원 들어주라고 말한 거야. 집안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진심이세요? 진심이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 와서 도장 찍어라.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희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니?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나 피곤하다. 아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네 형수님, 제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소원 들어주기로 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러셨어요. 형수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가을밤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시작해. 당신 유언 지킬게.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정 변호사님 사무실에 있었어요. 정 변호사님은 이미 서류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이혼 합의서, 다른 하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매매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정 변호사님이 웃으셨습니다. 형수님, 앉으세요.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정 변호사님이 커피를 내오시고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형수님, 먼저 며느님 친정 오빠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한재복, 올해 45살, 부동산 브로커로 활동하는데 10년 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사기요? 내 부동산 이중 매매로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다니는데 갚지 못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어요. 법인은 있는데 빚만 있고 자산은 없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사람하고 며느리가 사업을 한다고? 아니, 그 사람이 뒤에서 며느리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지요. 정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릴게요. 며느님이 원하는 대로 건물을 넘기는 척 할 겁니다. 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건물을 넘긴다고요? 넘기는 척만 하는 겁니다. 형식은 매매로 갈 거예요. 명의 이전 서류가 아니라 매매 계약서로요. 매매 대금은 48억. 그리고 동시에 차용증을 하나 씁니다. 며느님이 형수님한테 50억을 빌린 걸로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변호사님,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매매 형식이 왜 필요해요? 정 변호사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수님, 명의 이전으로 그냥 넘기면 증여세가 어마어마해요. 20억 넘게 나올 겁니다. 며느님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매매 형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안 물어도 되고 며느님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은 실제로 안 오가는 거지요. 명목상으로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대신에 그 금액만큼 차용증을 쓰는 겁니다. 며느님이 형수님한테 50억을 빌렸다. 이렇게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아, 그럼 나중에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형수님. 그리고 하나 더. 차용증을 쓰면서 건물의 근저당을 설정할 겁니다. 50억짜리 근저당이요. 제일 순위로요. 그러면 며느님이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이미 50억 근저당이 잡혀 있으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정말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형수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한 문장을 넣을 거예요. 이 건물은 며느님의 특유 재산이며 남편의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왜 필요해요? 형수님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반반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며느님 이름으로 넘어가면 이혼할 때 아들이 반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못을 박아놓는 겁니다. 이 건물은 며느님 개인 재산이라고요. 그럼 이혼 후에 아들이 이 건물에 아무 권리가 없어요. 저는 놀랐어요. 변호사님, 그럼 며느리가 이 건물을 완전히 자기 걸로 생각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형수님. 며느님은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혼도 하고 건물도 얻고 아들도 못 건드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차용증 50억이 있고 근저당도 50억이 잡혀 있으니 며느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제야 정 변호사님의 큰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매매 형식으로 넘겨서 증여세를 피하게 해주고 동시에 차용증과 근저당으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로 아들의 재산 분할 청구도 막아놓는 거고요. 겉으로는 며느리한테 건물을 넘겨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는 셈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며느리가 그 서류들을 그냥 서명할까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정 변호사님이 웃으셨습니다. 형수님,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보이는 게 많아져요. 며느님은 지금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50억짜리 건물이 자기 이름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사인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용증이랑 근저당은 서류 뒤쪽에 슬쩍 끼워 넣을 거예요. 매매 계약서 위주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감탄만 나왔어요. 변호사님 대단하세요. 형수님, 이건 제 실력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30년 있으면서 쌓아온 노하우예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저처럼 많이 해본 사람도 드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오늘 며느리가 오면 바로 서류를 내밀 건가요? 아닙니다, 형수님. 오늘은 일단 이혼 합의서만 진행할 거예요. 매매 계약은 며느님이 자기 발로 다시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위로금 명목으로 슬쩍? 말씀을 흘리세요.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데 건물을 어떻게든 넘겨주고 싶다. 이렇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없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며느리 얼굴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지요. 소영아 앉아라. 며느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자, 며느님,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바로 이혼 절차 들어갑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한 문장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건물은 며느리의 특유 재산이며 남편의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소영아, 그건 내가 넣자고 했다. 어차피 이혼하면 너 이 건물 못 가져가잖니. 그런데 내 아들이 나중에 재산 분할이라고 너한테 뭘 요구하면 너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니까. 그래서 미리 못을 박아두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자기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는 거였지요. 며느리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인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이제 건물은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흘려야 했어요. 소영아, 네 어머님, 내가 생각을 좀 해봤다. 어차피 우리 인연은 끝났으니 너한테 뭐 하나 챙겨주고 헤어지고 싶다. 위로금이라고 생각해라. 며느리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님 그럼요. 건물 명의는 넘겨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증여세 물면 너무 아깝잖니. 매매 형식으로 하자. 내가 48억에 너한테 판 걸로 하고 그 돈은 안 받는 걸로 차용증만 하나 써다오.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라. 이렇게 며느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진짜요? 그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형편되는 대로 꼭 갚을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갚기는 무슨, 너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겠지. 그런데 그 차용증이 너를 어떻게 올가맬지 너는 지금 상상도 못하겠지. 정 변호사님이 매매 계약서와 차용증
그리고 근저당 설정 서류를 차례로 내놓으셨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만 훑어보고 차용증과 근저당 서류는 거의 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다 형식적인 거예요? 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차용증하고 근저당은 매매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래야 세무서에서 가짜 매매라고 안 봅니다. 정 변호사님이 태연하게 설명하셨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48억짜리 매매 계약서, 50억짜리 차용증, 그리고 50억짜리 근저당. 전부 며느리 이름으로 서명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이혼 합의서까지. 그날 며느리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얼굴이 환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소영이가 그러는데 건물명에 넘겨주셨다면서요. 그래, 어머니 그거 진짜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진짜다. 매매 형식으로 넘겼다. 이혼도 합의했고.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자기 걱정부터 하는구나. 아들아. 네. 너는 내가 알아서 해라. 난 이제 관여 안 한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야. 저 며느리가 어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지 당신은 아마 잘 볼 수 있겠지? 계약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관리실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뉴스만 봤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그러셨거든요. 형수님, 이제 낚싯대를 들이워 놓은 겁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지켜만 보세요. 저는 그 말을 지켰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변호사님이었어요. 형수님, 네 변호사님,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며느님이 오늘 오후에 국민은행 부평지점에서 건물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침을 삼켰어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거절당했지요. 이미 50억 근저당이 잡혀 있으니까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제야 웃음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며느님이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찾아올 겁니다. 제가 잘 상대할 테니 형수님은 걱정 마세요. 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며느리가 정 변호사님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저당이 왜 잡혀 있어요? 정 변호사님이 태연하게 며느리를 맞으셨습니다. 며느님 앉으세요. 뭐라고요? 우선 앉으시고 얘기하시죠.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앉았어요. 정 변호사님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며느님, 여기 보세요. 차용증하고 근저당 설정 서류입니다. 이거 며느님이 그날 서명하신 거예요. 50억 원. 만기는 3개월 후. 이자는 연 5%.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요.
정 변호사님이 서류를 며느리 앞에 밀어 놓으셨습니다. 며느님, 이거 며느님 서명이에요. 도장도 며느님 도장이고요. 이날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하신 겁니다. 영상도 있어요. 확인해 드릴까요? 며느리가 서류를 봤어요. 자기 서명이 분명했지요. 저는 이게 형식적인 거라고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매매 대금이 안 오갔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요. 정 변호사님이 웃으셨어요. 며느님, 그건 세무서한테 증명하는 거고요. 이 차용증은 실제로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3개월 후에는 50억을 갚으셔야 해요. 안 갚으시면 근저당권을 실행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건물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사기예요. 제가 이걸 알았으면 서명 안 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조용히 며느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며느님, 서류에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차용증 50억, 근저당 50억, 만기 3개월, 이자 연 5%, 글자 크기도 똑같아요. 며느님이 안 읽으신 거지. 저희가 숨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상도 있다니까요. 제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장면이 다 있어요. 며느님이 이해 없이 서명하신 것도요.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어머님한테 따져야겠어요. 이게 어머님이 시킨 거지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는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였어요. 며느리 친정 오빠였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이야?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봤어요.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기꾼 얼굴이 딱 있더군요. 오빠, 이 노인네가 우리 함정에 빠뜨렸어. 50억 차용증을 씌웠다고. 친정 오빠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저를 노려보더군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기가 아니에요. 당신 여동생이 자기 의사로 서명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영상도 있다잖아요. 할머니,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각오하세요. 정 변호사님이 나서셨습니다. 한재복 씨,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대화도 녹음하고 있어요. 협박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친정 오빠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동생 팔을 잡고 나갔어요. 소영아, 가자.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순순히 안 물러날 것 같은데요. 정 변호사님이 여유롭게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첫째, 차용증 이행 청구, 내용 증명부터 보낼 겁니다. 3개월 후 만기 때까지 50억을 갚으라고요. 둘째, 재산 가압류. 며느님이 이 건물을 팔거나 하기 전에 자산을 묶어놓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법인 지분도요. 물론 실체가 없다니 가압류할 것도 없지만요. 저는 감탄만 했어요. 그날부터 정 변호사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용 증명이 며느리한테 발송됐고요. 가압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 소영이가 난리가 났어요. 50억을 갚아야 한대요.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네.
내 아내가 서명한 거다. 내가 시킨 게 아니야. 근데 어머니, 저 이거 진짜 갚아야 돼요?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 걱정부터 하는 게 너무 뻔뻔했어요. 아들아, 넌 이혼했잖아. 이제 소영이 일은 소영이 일이야. 너랑 상관없다. 어머니 그래도요. 제가 소영이 남편이었잖아요. 어떻게 그냥 봐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며느리한테 건물 넘긴다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지?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어머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잖니. 그때 너는 내 아내 편이었어. 이제 내 아내가 힘들다니. 왜 나한테 오는 거니?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소리다. 늦었다 아들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50억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친정 오빠는 어디서 돈을 빌려오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지요. 그런데 브로커 세계에서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을 리 없었어요. 정가가 있는 사람한테는 더더욱요. 결국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한 푼도 갚지 못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이제 경매 신청할 시간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제 남편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정 변호사님이 다음 날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초인종을 마구 눌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취소해 주세요. 저 이러다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요. 저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견뎌줘. 이제 곧 끝날 거야.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 변호사님하고 매일 통화했어요. 정 변호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매 낙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변호사님, 이 건물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제 남편 유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 변호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제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으로 경매에 응찰할게요. 낙찰받은 다음에 형수님한테 다시 매매 형식으로 넘기면 됩니다. 세금은 최소한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만한 조카분인가요? 제 여동생 아들이에요. 성실한 아이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수고비 조금 챙겨주면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 경매 당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새벽에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이에요. 오늘 이 건물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와요. 당신 유언 지킬게요. 정 변호사님하고 조카분이 법원에 다녀왔어요.
저는 관리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쯤 됐을 때 정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낙찰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이요? 네, 형수님. 37억에 낙찰됐어요. 응찰자가 몇 있었는데 저희가 제일 높이 썼습니다. 오늘 오후에 잔금 납부하고 등기 이전까지 바로 진행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관리실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 깊어져서 은행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닥을 뒹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풍경이 참 아름답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정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조카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30살쯤 되는 말끔한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번에 도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청년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 남편 유언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머님, 별 말씀을요. 삼촌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님 사연 듣고 제가 도리어 배웠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이거 작은 성의예요. 받아주세요. 청년이 사양했지만 저는 억지로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등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됐어요. 그날 저녁에는 관리실 문을 열고 1층 카페로 갔습니다. 오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어요. 어머님,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사장님, 이 건물이 오늘부터 다시 제 거예요. 오 사장님이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긴 얘기예요, 사장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오늘부터 저희 세입자분들 아무 걱정 없이 장사하시라고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오 사장님이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어요. 어머님, 저희 세입자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저희 다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시 가져오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저희 카페로 오세요. 세입자분들 다 모여서 저녁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1층 카페에는 세입자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2층 미용실 원장님, 3층 학원 원장님, 4층 사무실 사장님들, 5층 헬스장 관장님까지요. 다들 저를 보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저희 잘 봐주세요. 그날 오 사장님이 술 한잔 드시고 옛날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님,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사장님이 살아계셨잖아요. 저 그때 32이었어요. 아내랑 저랑 둘이서 몸뚱이 하나로 카페 시작할 때예요. 보증금이 부족해서 반만 받겠다고 하신 게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오 사장, 이 건물에서 평생 장사할 사람이면 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내도 돼요.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렇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도 그 말씀하셨네요. 그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 사장님이 잔을 들으셨어요. 어머님,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세입자들은 어머님이 이 건물이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입자분들도 잔을 드셨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그날 가족보다 세입자분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보다 진한 게 사람 사이의 정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정 변호사님 사무실로 마지막으로 찾아왔다고 정 변호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서 울며 불며 매달렸다고요. 친정 오빠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인이라던 것도 알고 보니 이름만 있는 껍데기였어요. 며느리는 이제 갈 곳이 없다고 했답니다. 정 변호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지 물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며느리한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그저 법대로만 처리해 주세요. 차용증에 남은 채권은 그대로 두시고요. 정 변호사님이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 아들이 부평역 관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요. 살이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들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왔니? 아들이 관리실로 들어오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며느리 편을 든 거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바닥이 차다. 어머니, 저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저 벌 받아야 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아, 네,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그냥 받아주면 너는 아무것도 못 배운다.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뭔지 너는 알아야 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알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돈만 보고 대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안 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드렸어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네, 내가 진짜 잘못을 뉘우친다면 앞으로 이 관리실에 나와서 나 좀 도와라. 주말마다 내가 다니는 회사 있으니 평일에는 회사 가고 주말에만 여기 나와서 장부 정리하고 세입자분들 인사도 다녀라. 수고비는 안 준다. 이건 내가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야.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하겠습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아들아, 예린이는 지금 어디 있니? 소영이 친정에 있어요. 소영이가 어머님 절대 못 만나게 한다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아, 소영이한테 전해라. 예린이는 나한테 손녀야. 소영이가 예린이를 나한테서 떼어놓을 권리는 없다. 만약 계속 못 만나게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이렇게 전해라. 아들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 아들이 예린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린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저는 예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지? 할머니, 저 매일 울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안 믿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안 나쁘잖아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아들이 처음으로 관리실에 출근했어요. 아침 9시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어색한 얼굴로
관리실 앞에 서 있더군요. 어머니, 뭐부터 할까요? 저는 웃었어요. 우선 세입자분들한테 인사부터 다녀라. 1층 카페 오사장님부터 5층 헬스장까지 한 층씩 올라가면서 인사드리고 와. 저 오사장님한테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이곳에서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관리실을 나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오더군요. 어머니, 세입자분들이 다 어머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아, 이제 알겠니?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알겠어요. 그날부터 아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관리실에 나왔습니다. 장부 정리하는 법도 배우고 세입자분들 애로사항도 듣고 건물 관리 실무도 익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석 달이 지나니 제법 관리 실장 티가 나더군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남편 산소에 갔습니다. 아들과 예린이도 함께 갔어요. 산소 앞에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당신 유언 지켰어요. 이 건물 우리 아들한테 안 넘겼고요. 제 이름으로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주말마다 관리실에 나와요. 세입자분들한테 인사도 다니고 장부 정리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본 대로 아들도 이제 배우고 있어요. 여보, 저는 이제 안심이에요. 제가 나이 들어서 못 움직일 때가 오면 아들이 이 건물을 잘 관리할 거예요. 당신처럼 세입자분들도 잘 돌보고요. 바람이 불어와서 산소 옆 소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저는 그게 남편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 손이 참 따뜻해요. 저는 웃었어요. 예린아 할머니 손잡고 오래오래 살자. 네 할머니. 저는 예린이 손을 꼭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하늘이 파랬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상을 크게 차렸어요. 예린이가 좋아하는 계란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까지 셋이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린이가 계란찜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제 밥그릇에 얹어줬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떠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계란찜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린아 고마워. 아들이 조용히 그러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자주 이렇게 같이 밥 먹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예린이 데리고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릇에도 갈비 한 점을 얹어줬어요. 많이 먹어라 아들아. 살이 너무 빠졌다. 아들이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레야,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고 쉽게 넘겨주지 마세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 재산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당신 이름으로 있어야 해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 재산을 사랑하는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저처럼 뒤늦게 정신 차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당신 것을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